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영화는 2022년 오드리 디완 감독의 레벤느망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대학생이 주인공이죠. 문학 전공 대학생인 안이 네.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절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이 시기에 프랑스는 유럽 전역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대에 굉장히 카톨릭적인 분위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너 중절 수술을 하겠다고? 감옥 가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오는 거죠. 거의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신 12주가 되기까지 안이 굉장히 헤매고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가면 중절 수술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거의 매 주별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서술되는 영화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편견 어린 시선도 받고 그러죠. 기숙사 같은 학생들도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한테도 자기 밝히지 못하죠. 자기 임신 사실을 오직 몇 명의 친구들한테만 임신 사실을 밝히고 그 아기 아빠는 외면을 하죠. 굉장히 이 과정 끝에 결국에는 중절 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만나게 되고 임신 중절 수술을 성공하게 되는 얘기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그런 힘든 과정, 어떤 여대생의 임신 중절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원작은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라는 소설로 2022년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영화는 탔습니다. 체험적인 영화로서의 레벤느망은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원작 소설 자체가 네. 아니에르노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겪지 않는 일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자전적인 소설만을 써온 걸로 유명한 작가죠. 네. 그리고 감독인 오드리 디완 역시 나 자신도 중자주술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굉장히 체험적인 그 화자의 그 시각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몸으로 느껴지게 하는 임신이란 것의 괴로움, 네. 곤란함, 뭐 그런 난처함이 화면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영화의 화면 비율이 1대 1.3이죠. 네. 4대 3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요즘 화면은 다 1.8이 기준인데 옛날 브라운관 화면 기준이잖아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영화. 네. 이런 화면 사이즈를 일부러 선택한 이유는 어, 화면이 가로로 길면 인물을 잡아도 주변에 배경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한 영화는 화면이 점점 길어집니다. 2.3대 1 이런 영화들이 대서사시, 활극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그런 영화들이 많고 네. 1.3대 1을 택했다는 건 배경보다 인물에 집중하라. 인물 그 중에서도 얼굴과 몸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연출 의도가 담겨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1대 1.3 비율 화면을 택한 영화들이 보통 굉장히 고통을 다루는 데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사울의 아들 같은 영화들 오. 예. 그 영화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연출이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몸의 연출도 다 과감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임신한 몸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태 중절 수술이 성공해서 일종의 유도하게 해서 어, 변기에 그 태아가 툭 떨어지는 그리고 아직 탯줄이 달려 있는 상태로 죽어서 떨어진 그 태아를 카메라가 그냥 툭 잡는 걸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도요. 핏물. 네. 그래서 아 나는 이 탯줄을 못 잘라 할 때 그런 것들을 영화 전체의 분위기가 그로테스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피해야 될 순간도 안 피하고 그대로 고통스럽게 다뤄버리죠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화면으로 드러난 미장센이 아주 고통을 다루기에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다른 영화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른 건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음, 거는 그 크리스티앙 문주 감독이고 루마니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레벤느망은 60년대 프랑스인데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80년대의 루마니아가 어, 배경이에요. 생각보다 최근의 최근이네요. 얘긴데도 네. 그때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의 독재 정권 시절이라 아, 굉장히 무리수가 가득 담긴 네. 그런 출산 정책을 음,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낙태는 물론 금지고 피임도 금지. 피임 도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사형당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 그냥 애를 낳으라고 국가가 그 등을 계속 떠미는 상황인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네. 그 곤란하게 임신한 친구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몰래 그 비밀 의사를 만나서 낙태를 하는 그 과정인데 굉장히 더 레벤느망보다 축약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딱 음, 그날 밤만 다룹니다, 거의. 어,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낙태를 해주겠다고 온 돌팔이 의사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안에서 오고 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 이 어, 힘의 관계. 너희들 나 도망가면은 누구한테 뗄 수 음, 있는데? 너희들 지금 불법 저지르고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면서 점점 선을 넘어오는 그 사람의 폭력이 너무 괴롭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벤느망의 괴로움은 정말 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하면 4개월 3주 그리고 이 일은 이 정권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음, 이 두 사람의 여대생이 만난 그 상대방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상한 놈이고 해서 나오는 더 장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음, 끔찍한 영화였고, 되게 굉장히 더 거칠게 들리네요. 그쵸. 더 네. 거칠었고, 이 영화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음, 불러일으켰죠. 그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탄 걸로 알고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예, 예, 네. 예. 이 그래서 영화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레벤네망도 베니스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제에서 상을 예, 상을 탔죠. 받았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저는 떠오르는 영화는 트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 영화고 네. 농아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농아 학교가 거의 그냥 방치를 넘어서 학대 수준의 음, 청소년들이 어떻게 저러고 사나 거의 마피아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동유럽의 굉장히 국가가 이들을 방치하고 어, 범죄로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농아학교를 통해서 다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가 대사가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화를 하면서 나오는 그 손바닥의 타격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음악도 없어요. 어, 그러니 내내 조용하던 이 영화가 어디서 굉장히 강렬한 소리가 나오냐면 이 학교의 교직원들과 남학생들이 몇몇 여자애들을 어, 트럭에서 하는 성매매로 어, 이용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런 불법 낙태 시술소를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도 그 농아죠. 네. 그 친구가 낙태 시술을 억지로 받을 때 이 몸이 괴로워서 어떤 소리를 내거든요. 아, 너무 괴로웠어요. 이 네. 영화를 볼 때 정말 그 충격받았고 고통에 찬 소리를 그거를 내는 옆에서 거군요. 옆에 네. 카메라를 두고 그 친구가 괴로워하면서 어, 그리고 낙태 개월 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 굉장히 물리적인 시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친구를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음, 이걸 수술을 해버릴 때에 네. 굉장한 충격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레벤느망에서도 그 음, 안이 낙태 시술 받으러 갈 때 막 그런 장면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겁을 먹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두 영화의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건 레벤느망에서 네. 굉장히 잘한 캐스팅이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이 안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딱 시술한 의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네. 그 문이 딱 열렸을 때 그 시술하는 사람 네. 그 사람 그 의사가 여자였는데 네. 이 사람 캐스팅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저는 사람이 되게 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무섭게 생겼어요. 정말 어, 무섭게 생겼죠. 네. 어딘가가 그리고 되게 삐쩍마르고 굉장히 키가 크고 얼굴도 전혀 웃음기가 없고 뭔가 나이도 추정할 수가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내는데 그러는 한편 조금 정의로워 보이지 않았나요? 진짜 의사 같았죠. 예. 이 사람은 불법 의사가 아닌 느낌, 진짜 면허 예. 있는 의사 같은 느낌을 확 그러니까 풍겼어요. 이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야. 너는 불법을 저지르러 왔고 무서운 사람을 만났어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안한테 나쁜 짓을 저지를 것 음, 같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을 편들어 줄 것 같은 인상을 풍겼죠. 맞아요. 저는 그런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됐다고 어, 봐요. 이 영화가 만약에 자극성을 추구하는 영화였으면 그 자리에 더 험악하고 음, 더 쎄한 분위기를 내는 사람을 캐스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리를 저 의사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긴장감으로 꽉 채웠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육체를 영화가 착취하는 음, 듯한 그런 연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장면의 구성을 완전히 다르게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의사의 캐스팅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절제를 한 거죠. 이 영화를 맞아요. 더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윤리의 선이다라는 거를 그 장면을 통해 보여줬어요. 혹시 그러면 인상적인 대사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문학을 원전으로 해서 그런지 대사들이 굉장히 꽂히는 게 많았어요. 음, 그리고 조금은 선언적인 느낌? 어, 자,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들었는데, 전 대표적으로,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할 대사예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못 하죠. 그래서 네. 교수한테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요. 너 그러면 낙제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낙태 시술을 하기로 막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 의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교수한테 가서 저 지난 수업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병에 걸렸었다고. 음, 무슨 병이니? 라고 물어보니 여자들을 집에만 있게 하는 병이에요. 라고 하죠. 이게 맞아요. 임신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음, 굉장히 전 독특한 시각이었고, 이 영화가 다른 낙태, 임신 중절을 다룬 영화랑 굉장히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앞에도 네. 깔아놓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어, 제 말이야, 제 결혼해서 학교 음, 그만둔데 도대체 몇이나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쓱 음, 지나가면서 나오거든요. 네. 친구의 대사로. 네.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 자체가 여자들이 대학을 가도 대학에서 중간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학업을 그만두게 되고 사회 진출도 거기서 끊기게 되고 이런 게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회 음,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 선택이 뭐를 말하는가. 임신이라는 건 뭔 생명을 잉태하고 뭐 세상에 보람을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수명을 거기서 끊게 하는 음, 어떻게 보면 질병 같은 걸로 음, 이 사람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다른 낙태에 관련된 영화들이 아무리 그로테스크하게 다루더라도 그 정점이 결국에 낙태를 통해서 나는 죄를 저질렀다. 음,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그 죄책감으로 더 상황을 비극으로 만들거든요. 이 영화는 그게 반대였어요. 드디어 여기서 탈출했다는 약간의 해방감? 엔딩에서의 네. 해방감과 그런 희극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 그랬죠. 시각이 네. 굉장히 차별화돼 있었다는 건 네. 확실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설을 쓸 수 있었고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자전적인 식으로 것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교수가 물어볼 때도 너 아직도 선생님이 하고 싶니? 하니까 굉장히 그 작가의 자전적인 대사같이 이제 선생님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그리고 아니에르노는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음, 종지부가 찍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부분이었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안이 중절 수술 의사를 만나고 와서 애가 중절 성공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기숙사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몰래 다가와가지고 자기도 혼전 관계를 했었다. 근데 단지 너보다 운이 좋았던 음, 것뿐이야. 라고 하는 대사가 지나가잖아요.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맞아요. 말이었겠구나. 네. 단지 너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음, 근데 여기서 이 시대에
혼전 임신을 한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 굴레가 더 씌워졌으며 죄책감도 그 중에 큰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네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운이 나빠진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이걸 죄로 인식하지 마라. 라는 선언적인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 아주 위로가 되는 맞아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되게 공감이 됐던 장면들은 이건 대사로 표현된 건 아닌데 안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이 사람의 고독과 괴로움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찍었어요. 이 영화가. 친구들은 다 어떤 얘기에 빠져 있는데 안 혼자 멍하니 있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기숙사 친구들이랑도 있었고 자기 가족들이랑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즐겁게 뭔가를 얘기하고 뭘 듣고 웃으면서 있는데 안 혼자 내 뱃속애를 어떻게 하나? 나는 낙태를 하고 감옥에 갈 거냐? 이 애를 낳을 거냐? 이 고민에 들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항상 그 대화에서 주인공이 소외돼 있고 항상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그 강의 중에도 이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얼마나 저 사람이 괴로울까라는 게 더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대사 한마디 없이 공감되게 만드는 장면들이었어요. 괴롭고 또 외로워 보였죠, 굉장히. 그러면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제 한 줄 평은 내 일상의 고통과 시스템의 모순이 한 줄기로 설명되는 명료한 영화. 오, 굉장히 좋은 평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별점은 3개 드립니다. 별점은 많진 않네요. 왜냐면 제가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그런 유럽 영화들 중에 비슷한 주제의식을 다룬 영화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약간 그리고 그 영화들이 더 육체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소 신선한 느낌은 없었어요. 레벤느망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중에서는 네. 약간 그저 그런 영화였나요? 그저 그렇다기보다 좀 자극성이 강한 거를 먼저 앞에 보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감흥이 그리고 별로 없는? 시대적이나 국가적인 상황도 우리랑은 다소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60년대의 프랑스라니. 네.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그 세계 최빈국으로서 네. 이제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지옥도를 걷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의상이나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구들도 그렇고 너무 세련돼서 맞아. 사실 세련됐죠. 사실 60년대라는 생각을 잘 안 들게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60년대 한국은 거의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전 국토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이 시대와 유럽과 우리나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저의 한 줄 평은 임신 사건의 여성 가해자가 세상에 내던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영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도덕적인 선을 잘 지켜가면서 유려하게 다룬 영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독립영화계도 그런 여학생의 임신 중절 소재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너무 그런 걸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로 약간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나른한 예술 영화 톤으로 일상 속에서 그냥 녹여내서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반해서 레벤느망은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었어. 이 영화의 제목인 사건처럼 정말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통과 피로감, 막 고민, 심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다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다 다루면서도 이거를 너무 조미료 쳐서 이 고통을 우리가 팔아먹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세련됐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영화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